사실 우리한테 제일 필요하면서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고 참 애환이 많이 있는 거죠. 돈입니다. 참 우린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많이 쓰기도 하고 하루에도 돈에 대한 얘기를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잘못 알고 있고 거꾸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돈에 관련해서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거꾸로 할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저희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것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하루에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관련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하루에 대략 15번 이상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돈으로 가치로 환산을 하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행복이라든가 삶과 죽음에 대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문제, 자살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읽어서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간 기사가 자살의 문제의 본질적 심각함을 얘기해 준 기사보다 자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손실이 얼마나 되나. 이걸 오히려 그 기사를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걸 갖고 제가 일부 충격을 받기도 했죠. 자, 이렇게 큰 문제서부터 이런 작은 문제까지 우리는 돈으로 환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뭐 때문에 제일 힘드세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용돈이 줄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얼마나 용돈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냐면 얼마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요. 담배값을 따로 용돈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담배를 끊은 사실을 숨기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너 부인이 아내가 너무 좋아하지 않냐 재수 씨가 그랬더니 내가 담배를 끊었다는 성공적으로 끊었다는 사실을 알면 나에게 주는 용돈 15만 원을 끊을 거라는 걸 불안해하면서 이 친구는 여전히 담배 한 갑을 여기다 와이셔츠 주머니에 넣고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 피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냄새라도 묻히고 들어갔네요. 야. 그러니까 15만 원 때문에 그 친구 전교 2등 하던 친구였는데. 근데 사실 우리 이런 문제 조금씩 가지고 있죠. 나르샤 씨도 한번 돈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기억들 있으세요? 뭐 옛날이든 지금이든. 예전에 어렸을 때 돈이 없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돈 뭐 500원, 1000원이 없어서 당장 외출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돈에 관련된 대학은 다 아프거나 힘들었던 기억은 있는데 의외로 또 지나고 보면 또 네, 추억이 되는 경우도 많죠. 박성광 씨는 돈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 또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IMF 할 때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돈 휴가 났으니까 뭐 용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시니까 동생이 10살 어렸거든요. 근데 동생 저금통 걔가 동전으로 주셨던 기억이. 네. 그때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재밌게 놀고 그랬던 제 네,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네. 이세나 씨는 저는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네. 항상인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내가 가진 것보다는 더 필요한 순간들이라고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세나 씨 같은 생각.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되게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밥을 또 한 번 또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래서 참 늘 아쉬운 거죠. 옛날에는 뭘 했습니까? 물물 교환을 했겠죠. 물물 교환을 했는데 물물 교환이라는 건 저 물건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저 물건이 나한테 보이니까 돼지고기 한 근 그럼 내가 여기 파 2단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서 서로 맞아떨어지면 서로 물건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돼지고기는 3일 싣고 갈 수가 없어요. 파도 이틀 이상 싣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부패하고 다 상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직거래의 개념을 깨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돈이라는 건 바로 그 모든 직거래의 개념을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무언가를 주고받고 싶다는,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뭔가를 저 사람 걸 나한테 가져오고 싶다는 이 욕망의 확장은 돈이라고 하는 사기극을 체제로 안정시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인류학이나 진화학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다라는 건 그 돈이 철저히 이렇게
착각과 관점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영화 예매하고 심지어 모바일로 예매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랑과 영원, 고스트 난리 났었습니다. 사랑과 영원은 보기는 봐야 됐고 그래서 제가 제 친한 친구 한 명이랑 제가 야 우리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자. 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침에 표를 사러 갔어요. 근데 저희는 그날 6시쯤 영화를 볼 계획이었거든요. 아침 10시에 가서 딱 이렇게 영화표를 사려고 봤는데 저와 그 친구 모두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영화표 한 장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표를 샀습니다. 제 친구는 영화표를 살까 하다가 그 매표소에 있는 분이 6시에 오셔도 표 넉넉히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안 샀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갑에 영화표 10,000원짜리 하나 그리고 9만 원 남아있겠죠. 그리고 제 친구는 그냥 10만 원이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영화를 보러 오는데 제가 지갑을 열어보니까 영화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요.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둘 다 남은 상태는 9만 원이 남았죠. 근데 제 친구는요. 아이씨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9만 원 있으니까 영화 볼래? 영화표를 바로 사러 가더라고요. 저는 사기가 싫더라고요. 이 영화표를 다시 산다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치. 근데 재밌는 건 이 친구는 왜 영화표를 다시 사느냐? 마음의 계좌가 하나였던 겁니다. 즉 10만 원이라는 마음의 계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잃어버리니까 10%의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요. 이 지갑에 10,000원짜리 영화표 하나를 넣고 9만 원이 남는 순간 제 마음의 계좌가 마치 은행의 계좌처럼 두 가지로 나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표를 잃어버렸으니 영화를 보기 위한 마음의 계좌에서 몇 %의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100%의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속이 상해서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저는 3만 원어치 맥주를 사서 혼자 다 먹었습니다. 결국은 전체로 합치면 다 10만 원이었고 결국 10,000원의 손실인데 이런 일들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점은 바로 돈과 세상은 아날로그인데 우리의 마음은 디지털이다라고 하는 재밌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세상에 흐르는 강물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구름도 보면 다 이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세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불안할 때 외로움은 진짜 지구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건요. 이 이후에 어떤 나쁜 게 와도 나를 아프게 하고 2배 이상 힘들게 하고 3배 이상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제일 싫어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간은 불안을 싫어하는데 불안이 언제 커지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때라는 거죠. 공포영화 왜 무서운가요? 네,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공포영화는 언제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무서운 건데 공포영화 진짜 안 무섭게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작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딱 화면이 나오는데 옆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돼요. 10, 9, 8, 7, 6, 5, 4, 3, 2, 1 하고 영화에 귀신 나오면 사람들이 어머 귀신 분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기억할 정도로 안 무서워합니다. 즉 디지털로 나오면 그래서 끊어내고 그다음에 불연속적으로 만들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불안한 인간은요. 세상을 그대로 놔두질 못해요. 자꾸 끊어내서 뭔가 경계선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을 봐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름, 그냥 아날로그 패턴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기서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시나요? 하트가 보여요. 다른 거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양곱창으로 보인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저기서 하트를 봐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겁니다. 구름이라고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제가 맨날 캠퍼스에서 보면 그냥 CC가 앉아가지고 둘이서 벤치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오, 오빠 닮아서 애기곰 같아. 그럼 옆에 아니 너 닮아서 토끼 같은데. 이거 자꾸 이름 붙이고 싶은 겁니다. 이 이름 붙이고자 하고 싶은 욕구, 즉 불안한 인간이 그걸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제목 붙이고 싶어하는 생각과 행동의 결정판이 바로 별자리예요. 별자리. 네.
별자리 보면 저 생각해 보세요. 저 몇 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저 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 인간들 되게 웃긴 거예요. 야, 쟤네들 나보고 물병자리래, 물병이래. 야, 나 얼마 전에 정가알겠다, 야. 야, 사자고동 막 이러면서. 그런데 바로 저 별자리가 누구한테 필요했겠습니까? 옛날에 고대 시절부터 항해를 하는 사람들. 자, 지금처럼 선박 기술이 발달돼 있을 때도 가끔씩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옛날에 그 망망대해에 그 통나무배 같은 거 하나를 놓고 항해를 했던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불안이 저 무선적인 점들에 저 무선적인 랜덤한 별들로부터 무언가를 끊어내고 싶었던 욕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별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별자리가 그래서 이제는 성격까지 출현하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동양은 혈액형, 서양은 별자리. 근데 사실은 혈액형과 별자리가 성격과 상관이 있다는 거는 아무리 저희들이 연구해봐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목을 무엇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주목한 사람들이 행동경제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로맨스 드라마의 특징이 있죠. 초반에 남녀 주인공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엄청 싸워요. 그러다가 16부작에서 한 8부 정도 되면 이제 사랑이 싹 터요. 사랑이 싹 트죠. 드디어 결혼하고 또 아이가 나옵니다. 경제학과 심리학이 열심히 70년대, 80년대 싸우다가 나온 아이가 바로 행동경제학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경제학의 교황이라는 얘기를 듣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리처드 탈러죠. 그리고 리처드 탈러가 자기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가장 그 기폭제가 됐던 게 바로 이 제목의 힘입니다. 돈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예전에 만약에 네네네.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그때 현금 인출기는 있었나요? 현금 인출기 없었죠. 없었죠. 네. 10만 원 보통 지갑에 넣으면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쥐두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그때 당시에 제 등록금이 6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아, 맞다. 제가 이걸 까먹었네. 제가 75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좀 줄여볼게요. 네. 한 2만 원쯤 있을 때. 네네. 네. 그럼 어느 정도 보통 갔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가지고 정도. 있죠. 네. 대부분 보면 돈을 10만 원을 찾아놓든 20만 원을 찾아놓든 어느 순간 보면 그냥 없어져 있어요. 그럼 매번 이 빈 지갑을 보면서 야, 어떻게 돈을 이렇게 내가 참 허투루 쓸까? 예,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 돈 중에 20%를 전쟁이 일어나도 지키는 방법은 있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자마자 이 10만 원 중에 2만 원을 이름을 붙여주세요. 너는 오늘부터 비상금이다. 그리고 이 비상금이라 이름 붙인 돈을 2번 접으세요. 그리고 신분증 뒤에 넣어보세요. 그럼 지갑상에서 접으면 지갑상에서 위치는 1cm도 차이 안 납니다. 바로 같은 위치에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2만 원을 달라고 친구가 얘기하면 내 뼈와 살을 발라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교 다닐 때 저도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야, 그거 돈 좀 빌려, 지갑에 돈 좀 있잖아. 이건 비상금이야. 비상시에만 써야 돼. 비상시가 언제야? 있어, 그럴 때가. 제목의 효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돈보다도 작은 돈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을 하나 하는데 이 A라는 게임은 4만 원을 딸 수 있는 확률이 50%. 4만 원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전 던지기죠. 나 할래. 한번 손 들어주시죠.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들으셨어요. 나 안 할래. 네, 훨씬 더 많이 드시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방금 전에 4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50%의 확률로 4만 원을 딸 수 있다. 그리고 50% 나머지는 4만 원을 잃는 거다. 이 게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요. 무슨 얘기냐? 내가 잃은 돈과 같은 액수가 나와야 이전 손실의 만회라는 제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전에 손실된 돈과 같은 액수를 메울 수 있는 게임은 모험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얼마나 어떤 돈을, 큰 돈을 잃었던 작은 돈을 잃었던 그 돈과 다른 금액의 돈, 그거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제목이 안 만들어져요. 다른 액수는. 네. 그래서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모험적으로 만들게 하려면 지금 하는 모험이 이전 손실의 만회라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저 도전하라고 하고 그저
한 번 더 모험하라고 하는 얘기로는 사람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 백화점 A에 가셨는데 계산기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켓이 12만 원이에요. 총 14만 5천 원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친구가 전화를 해요. 30분 정도 걸어가면 옆에 다른 백화점이 있는데 야, 계산기가 15,000원이야. 자켓은 그냥 원래 그 가격이고 12만 원. 내가 사려고 했던 계산기를 무려 10,000원을 깎아주는 거죠. 가시겠습니까, 나르샤 씨? 걸어간다면 택시비도 안 들어요.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역시 주부십니다. 자, 소영 씨 가실래요? 저도 갈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럴 때 60% 정도가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10,000원이 어디냐. 네. 근데 재밌는 건요. 계산기 가격은 그대로인데 자켓을 10,000원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안 간다 그래요. 자, 두 경우 모두 14만 5천 원을 써야 되는데 13만 5천 원만 쓰는 거잖아요. 자, 왜냐면 각기 다른 제목에서 할인율이 달라요. 2만 5천 원짜리를 10,000원 깎아줘서 15,000원에 팔면 거의 30~40% 이상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12만 원짜리 자켓에서 10,000원 깎아준다는 건 10%도 안 되는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치자면 바겐세일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백화점에 가셔서 택 보시면 디스카운트 레이트, 즉 할인율 보시는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한 고객이 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택을 보기 전에 가격을 먼저 매기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은 50만 원이면 산다. 근데 60만 원이면 안 살 거야. 택을 보시기 전에 그렇게 가격의 가치를 매기시면 그 물건이 70만 원인데 95% 세일이라고 해도 조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렇죠? 언제나 나오는 최종 정리 세일. 고별전 딱 이래가지고 90% 세일을 하면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행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당신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쓸 용의가 있습니까? 영어로 willingness to pay라고 합니다. WTP. 근데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willingness to accept. 어느 정도 가격이면 이걸 나한테 내놓으시겠습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데 저 이거 5,000원에 주시면 안 돼요. 6,000원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보다 항상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 최저 금액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이 결정하냐는 거예요. 의외로 시간이 결정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5,000원에 해당하는 초콜릿이다. 그리고 5,000원에 해당하는 머그컵이다. 학생들한테 무작위적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열의 9이 이래요. 머그컵 받은 학생들은 초콜릿이 더 좋은데. 초콜릿 받은 학생들은 나 머그컵.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바꾸면 너무 정신없으니까 수업 끝나면 바꾸고 싶다는 사람 다 바꿔줄게. 그럼 75분 강의하는 동안 이 친구들은 자기 책상 옆에 머그컵이나 초콜릿을 놓고 보면서 수업을 듣겠죠. 자, 75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바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20%도 손 안 듭니다. 75분 강의하는 동안 내 옆에 공존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더 낮은 가격을 부르고 파는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건 내 옆에 있었던 시간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용이 지불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요? 얼마에 팔 거냐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만큼 상당히 뒤로 나중에 가격을 물어보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만큼 혹은 어쨌든 일정 시간만큼을 이제 판다는 생각을 해야만 그 사람은 WTA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됩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걸 저희 심리학에선 gentle persuasion, 즉 공손한 설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동경제학 얘기를 하나 정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 페이먼트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이에요. 페이먼트 뭐예요? 지불이죠. 디커플링은 커플을 분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놀이동산 가시면 탈 때마다 돈 내세요. 아니면 자유이용권 끊으세요. 자유이용권을 훨씬 더 많이 끊으시죠. 이게 바로 페이먼트 디커플링하는 행위예요. 페이먼트 커플링은 뭐예요? 탈 때마다 돈을 내서 지불과 내
행동의 즐거움을 커플링 시키시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 이런 경험 하셨거든요. 자유용권 끊고 쭉 하루 동안 뭐 이렇게 놀다가 나오면서 아이씨 괜히 끊었네. 자유용권 가격보다 덜 소비했다는 거예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있으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다음에 가면 여전히 자유용권을 끊을까요? 이걸 실제로 여행 상품에 최초로 결합시킨 게 바로 클럽 매드입니다. 파타야 3박 4일에 얼마? 그렇죠? 방콕에 얼마? 정액제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한번 다녀본 사람들이 있겠죠. 할 때마다 돈 내요. 먹을 때마다 돈 내고 탈 때마다 돈 내요. 대략 20% 가까이 비용이 절약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행이 만족스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소비의 즐거움이 비용의 고통에 갉아먹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족도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낸 정액제로 다녀온 사람들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약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먼트 커플링을 시켜야 되죠. 페이먼트 커플링의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신용카드 쓰실 때마다 문자가 오죠. 당신 방금 전에 7,500원 썼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썼던 금액을 누적 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7,500원을 썼지만 그 7,500원 승인 밑에 237만 원이라고 하는 울트라 커플링이죠. 완벽한 커플링을 만들어서 돈을 덜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써야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팬데믹 시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말할 필요 없이 거리두기죠. 자, 그런데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당연히 많아지셨죠. 혼자 있는 시간에 정말 많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주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바로 쇼핑.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쇼핑, TV를 보더라도 쇼핑. 계속해서 우리는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이유가 있겠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대형 TV들이 물류창고에 줄지어 섰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2020년 해외 온라인 쇼핑은 전년 대비 무려 48%가 증가했다고 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도 한쪽 창에 쇼핑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뜨끔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팬데믹 시대에 쇼핑 행태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짜증도 내시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걸 쇼핑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싫습니다. 쇼핑 중독이라기보단 쇼핑 과몰입이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성이라든가 금단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지 않아도 괴롭지 않을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쇼핑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있다. 과몰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과몰입되기 쉬울까요? 바로 우울할 때입니다. 자, 실제로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라고 하는 저널에서 신시아 크라이더라고 하는 연구자가 우리가 언제 쇼핑에 과몰입되기 쉬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연구를 했죠. 새드 이벤트,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게 되면 나의 자존감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가 발생할 겁니다. 무너졌던 나의 자존감 혹은 떨어진 나의 자아의식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는 거죠. 왜겠어요? 소유의 반대가 뺏기는 거죠. 뺏긴다라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러니 반대인 무언가를 다시 가져온다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 뇌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적한 사람은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 떨어진 자아를 올리고자 하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여기서 중요한 건 즉각적으로, 아, 나 우울해. 즉각적으로 재빨리 나를 끌어올리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 뇌는 유혹을 받는 거죠. 우울해? 가지자. 가장 빠른 방법인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게 바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바로 쇼핑이죠.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우울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외로 보편적인 본성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럴 때 내가 가지려고 하는 물건은 내가 좋아하는 물건 혹은 나만의 개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 안 좋은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질 때 이 두 종류의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이 더 눈에 들어오기가 쉬울까요? A.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정말 좋아하는 물건. B. 안 좋은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나의 욕구에 더 잘 부합되는 형태는 당연히 A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교수님 연구실에는 다 있는 노트북 받침대를 샀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노트북을 안 씁니다. 저는 그 인터넷 쇼핑몰의 VVIP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까 그 그림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울한 상황, 떨어지는 자아의식, 끌어올리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때 그걸 가장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쇼핑. 이 흐름에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오른쪽에 나를 지나치게 바라보는 셀프 포커스. 이 셀프 포커스가 바로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 나만 봅니다. 이게 우울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화가 난 사람은 상대방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난 사람은 거울을 보게 하면 화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구나 라고 하면서 화를 진정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울한 사람은 거울만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울한 사람은 거울을 치워주라는 얘기도 하죠. 즉, 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고 나한테만 이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으로 우리는 쇼핑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가지고 있고 나만 안 가지고 있는 물건, 결국은 나한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해서 사는 이 쇼핑 과몰입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을 대동시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으로 사람들이 쇼핑 과몰입이 일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온라인 쇼핑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의 우울감으로 인한 쇼핑 과몰입을 막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사기 전에 누군가와 잠시라도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그들은 셀프 포커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쇼핑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을 잠시 빼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혹은 그 물건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쇼핑 과몰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새로운 보상 도구를 만드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쇼핑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획득한 물건, 소유한 물건을 통해서 나를 끌어올리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한테 보상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쇼핑 과몰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도 야, 오늘 나한테 뭔가 칭찬해줘야 돼. 나 오늘 나한테 무언가 보상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쇼핑을 하잖아요. 참 인간은 재밌게도 그 마음의 배고픔을 물건이나 제품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의 허기 혹은 마음의 배고픔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고맙다는 얘기를 내가 듣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허기는 엄청나게 채워진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요, 이런 욕심이 생길 때마다 평상시에 답장을 못했던 학생들로부터 온 수많은 이메일에 일일이 그날 답장을 하신답니다. 미처 답을 못했던 학생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이메일에 친절하게 답변을 쭉 하시면 그날 저녁에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메일이 10개 혹은 20개가 되돌아오죠. 그 교수님은 배가 부릅니다. 마음의 배가 부른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허기를 물질로도 채울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마음으로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분들은 자기의 쇼핑 욕구를 혹은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에서 안정적으로 관찰되는 결과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없으시다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라면을 드세요. 왜? 라면 먹으면 배불러요. 실제로 쇼핑센터에 가면요,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볍게 요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건 배부르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치면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이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배부르지 않게 어느 정도의 허기만 달래줄 정도로 스낵 코너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왜? 거기서 갈비찜을 먹으면 이제 체력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포만감을 느껴서 카트라고 하는 그 빈 공간에 아무것도 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역이용할 수도 있죠. 내가 무언가 지름신이 왔다고요? 지금 라면을 드셔야 됩니다.
2개를 끓이셔야 되죠. 계란도 2개 넣고 만두도 한 3개쯤 넣으세요. 포만감을 느끼면 나는 이제 마음의 빈 공간을 쇼핑으로 채우려고 하는 가능성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학에는 보복 소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화난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무언가 강렬하게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쇼핑몰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획에 없던 물건을 소비한 사람들은요, 그 쇼핑몰에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충동이 계획에 없던 물건을 구입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대부분 충동 구매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을 풀고 쇼핑하세요.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의외의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보상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잠재적인 생각이 쇼핑에 대한 과몰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보상할 수 있는 저렴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상병 시인은 맥주 2병을 마시면 내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맥주 2캔을 마시면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하루에 맥주를 5000cc를 마셔도 어디까지가 좋은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있는 이 시간에 저는 어느 날 심심해서 맥주 한 캔을 딱 타고 마셔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맥주가 이런 맛이었구나. 팬데믹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갇혀있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우울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며 그 좋아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야 제일 만족스러운가도 같이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얼마만큼 섭취하거나 소비하거나 아니면 가져야 행복한 사람이에요.